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빌라왕, 빌라왕. 전세 사기. 우리 보증금 어떻게 해요? 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왕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나 네네. 길고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영상에 담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네네. 빌라왕이 도대체 몇 명이야? 네, 그런 그 얘기를 그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이 실세가 맞아? 네. 바지가 있나? 네.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조금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빌라왕. 뭐야, 무슨 어느 나라 왕이야? 그러니까 빌라왕이 진짜 왕은 맞아, 아니겠죠. 그렇지, 예. 자, 이 빌라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 A라는 사람이 빌라를 막 100몇십 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니죠. 네. 이건 왜 부자가 아닌지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네. 원래 내가 빌라를 뭐 200채씩 갖고 있다 그럼 부자가 맞죠. 그렇죠. 그게 다 내 돈으로 뭐 한 3억짜리 빌라를 200채 사서 내가 몇백억의 자산가다. 그렇지. 그러면 부자가 맞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의 빌라왕들은 내 돈으로 막 몇백억 빌라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빌라를 200채, 300채씩 보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신축 빌라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신축 빌라를 건설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건축주가 빌라를 건축을 해요. 빌라를 왜 건축할까요? 빌라? 내가 살라고. 살려고? 아니, 팔아먹으려고. 그쵸. 보통은 건축주는 빌라를 지어서 판매를 하려고 그렇죠. 보통 짓죠. 근데 이 빌라랑 아파트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네. 내 돈으로 다 짓고 나서 하나하나 팔아야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분양을 하고 후수공을 하죠. 그러니까 분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돈 갖고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빌라를 짓는 분들은, 물론 뭐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빌라를 짓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형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건축주 명의로 일단 등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그러면, 지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팔아야 돼. 그래야 이 빌라에 대한 수익을 얻겠죠.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현실이니까 물론 좋은 빌라도 많이 있지만 빌라에 살면 거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으니까 이제 빌라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야,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어. 그렇죠. 아파트는 올라도 빌라는 안 올라. 만약에 살기 좀 편해도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빌라를 2억에 팔고 싶은데 2억에 안 팔려요. 그때 이렇게 두둥. 두둥 다가오는 컨설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컨설팅 업자라는 사람들은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김 변호사님이 건축주예요. 제가 컨설팅입니다. 이거 뭐 빌라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는. 2억? 네. 2억만 주면 되는 거죠? 됩니다. 만약에 네. 그 이상 되는 돈은 제가 가져도 돼요? 가지세요. 2억만. 됩니다. 오케이. 네. 건축주한테 2억만 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빌라를 전세를 놔요. 2억 5천에 놓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빌라가 전세는 잘 나가요. 왜? 신축 빌라기 때문에 살기는 좋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깨끗하고. 그리고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이거 사는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전세 보증금 매매랑 다르게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전세금 내고 몇 년 살다가 돌려받으면 돼. 투자의 개념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에도 전세를 잘 들어가요. 아까 제가 2억에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빌라 시세가 뭐 2억 5천에 내가 들어가니까 적어도 3억이나 4억 정도는 뜬다고 판단을 해야 2억 5천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 시세 판단을 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보통 신축 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빌라가 잘 거래는 안 되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으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건 위험성이 없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연계돼서 더 이 사건이 커졌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네.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건물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 문제되지 않겠지.
신축 빌라니까 그 앞에 선순위 뭐 채권자들도 없겠지. 그렇죠. 깨끗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은 2억 5천을 확보해서 2억은 건축주에게 줘요. 아, 땡큐죠. 그러면 건축주는 받고 나는 팔고자 했으니까 명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의를 전세 세입자한테 넘겨줄 수는 없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빌라왕. 그렇죠. 여기서 빌라왕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이 A라는 사람을 소유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 소유권이 이 건축주에서 A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빌라왕한테 넘어가는 자, 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아, 근데 그걸 왜 해? 자,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은 컨설팅한테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냥 나는 명의만 줬는데 1000만 원을 줘? 그럼 뭐 등기 내 앞으로 해. 당장 돈 필요한 사람은 내 앞으로 등기 200개 했다. 그럼 얼마예요? 그게 한 2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네. 빌라도 200채가 됐거야 되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200채씩 갖고 있으면 세금이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또 못 내게 되면 체납이 또 계속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2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절대 못 내죠. 그리고 낼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세금 체납되고 하면 네. 어디에 압류를 하겠어요? 집이죠. 그 빌라. 그렇죠. 이 사람 갖고 있는 거 빌라밖에 없으니까 네. 빌라에 막 이제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세입자는 처음에 깨끗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 소유자가 변동되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더라도 소유자 변동되면 그냥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넘어가는구나 나는 그대로 라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뭐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불안하죠. 갑자기 여기서 이 소유자라는 사람이 뭐 사망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빌라왕. 이제 이 세입자들은 보증금은 도대체 어디서 돌려받아야 하나요?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환을 요청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절차가.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신축 빌라를 건설한 건축주는 나는 내가 지은 건물 2억에 팔고 싶었는데 2억 받았어. 그리고 소유권 넘겨줬어. 끝.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컨설팅 업자는 나는 그냥 중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연결해줬고 세입자 구해줬고 끝. 그리고 빌라왕. 명의 넘겨받은 사람은 내가 소유권 넘겨받은 건 맞아. 그리고 세금 체납한 것도 맞아. 이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내 보증금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형사적으로 따졌을 때 사기다. 처음부터 세금도 안 날 것을 공모하고 세입자를 모집해서 거기다가 팔았기 때문에 사기다라고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아마 특정한 지역에서 그렇게 빌라의 매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한테 혹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거래 목적물에 어떤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설명 의무가 있고 그렇죠. 주의 의무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그 대리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등기가 깨끗해요. 깨끗하다. 그 순간 거짓말이 없는 거잖아요. 설명을 다 했고 네. 고의가 그리고 싫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실이지. 맞았을 예. 거고요. 그 목적물에 대한 현황도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공인중개사 너 혹시 컨설팅이랑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공인중개사가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 네. 세입자한테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내지는 과실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설명 안 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 공제증서 같은 걸 보여줍니다. 부동산에서 우리는 1억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입 금액이 뭐 2억 5천이니까 1억까지는 여기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상 1년 계약을 하니까 1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험사고가 10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에서도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일정 퍼센테이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10명, 20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는 네. 한번 지금 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셨거나 네네네. 아니면 아직 기간이 만료하진 않았지만 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신 분들이 네네.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